합의금 2억 원이 사라진 그날. 며느리는 왜 도망쳤을까? 의식불명인 남편을 두고 모든 재산을 챙겨 잠수한 며느리.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배신의 실화,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여름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준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34살의 준혁은 지난 3년간 택배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어요.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이지만 요즘 부쩍 야위어 보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봉수는 아들이 나가는 소리에 잠깐 눈을 떴어요. 66살의 그녀는 아들이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일어나 배웅할 수는 없었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을 나서기 전 아내 현주의 얼굴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31살인 현주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아직도 아이가 없어 가끔 마음이 무거웠지만 준혁은 현주를 사랑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트럭에 올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가족이 있으니까요. 트럭 안에서 준혁은 오늘 배송해야 할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123개. 평소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부지런히 돌면 저녁 8시쯤엔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도 사가야겠네. 준혁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준혁이 어릴 때 돌아가신 후 봉수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죠. 엔진을 켜고 출발하려던 그때 현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준혁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주는 평소에 이런 문자를 잘 보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았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들과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만이 눈에 띄었어요. 준혁은 창문을 조금 열고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는 강남구 대치동이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준혁은 정확히 오전 6시에 도착해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고마움을 표하며 시원한 음료수까지 건네줬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일이 보람 있는 거지. 준혁은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 배송지로 향했어요. 시간은 오전 6시 30분. 아직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15개의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준혁의 부지런함은 타고난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했죠.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도 병행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현주와 어머니 두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 몸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가장의 역할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7시. 준혁은 두 번째 동네인 서초동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23개의 물건을 배송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준혁은 현주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5년 전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 현주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감이 가는 얼굴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잘 모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결혼 초기에는 현주가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봉순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자주 칭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준혁은 그냥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준혁은 세 번째 동네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48개를 배송했습니다. 페이스가 꽤 좋았어요. 이 속도라면 예정보다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신호등에서 멈춰 서며 준혁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머니의 기침이 자주 들렸거든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지만 봉수는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겠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신호등이 바뀌자 준혁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따라 길이 막히지 않아서 배송이 순조로웠어요. 햇볕도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전 9시 50분. 마지막 동네인 양천구로 향하던 준혁의 트럭이 큰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은 초록불이었고 준혁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직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한 대형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어요. 준혁이 위험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준혁의 세상이 어둠으로 빠져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어머니와 현주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현주야, 사랑해. 그렇게 준혁의 의식은 사라졌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평범한 일상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오전 10시 15분 준혁이 실려온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현주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급히 달려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봉수는 현주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66살의 작은 체구로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모습이 애달팠습니다. 아들을 낳고 기른 지 34년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봉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뇌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공률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봉순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 현주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봉순도 현주의 슬픔이 진짜라고 믿었거든요.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현주는 수술실 앞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봉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현주가 우리 준혁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봉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주가 얼마나 의젓한지 새삼 깨달았죠.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어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현주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엔 봉순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현주야. 우리 준혁이는 강한 아이야. 금방 깨어날 거다. 하지만 봉순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현주의 헌신적인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찾아가서 준혁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
나 혼자서는 안 돼.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셔. 현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봉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현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니. 어머니, 괜찮아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현주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3일째 되는 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신호 위반까지 했습니다. 과실이 100% 가해자 측에 있어요.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제시합니다. 2억 원이라는 금액에 현주의 눈이 순간 빛났어요. 하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만 깨어나면 돼요. 현주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봉순도 며느리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현주야,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런데 현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말이죠. 2억 원이라는 거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준혁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식 회복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말을 들은 현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물론 봉수는 눈치채지 못했죠. 현주는 여전히 슬퍼하는 아내로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현주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준혁이가 깨어날지도 모르고 깨어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현주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죠. 다음 날부터 현주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봉순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현주의 행동에 봉수는 감격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현주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현주의 대답은 거짓이었어요. 그녀에게 봉수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준혁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합의금과 별도예요. 현주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합의금 2억 원에 산재 보험금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집까지 팔면 3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그 돈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현주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슬픈 아내였습니다. 봉수는 현주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더욱 의젓해진다고 생각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잘 챙기는 현주가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사고 2주일 후 합의 절차가 시작됐어요. 현주는 봉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처리가 복잡해서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준혁이 간병에만 신경 쓰세요. 그래라. 내가 해주면 고맙지. 봉수는 순순히 동의했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주는 벌써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을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3주째 되는 월요일 아침 보험회사에서 최종 확정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2억 원과 산재 보험금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2억 5천만 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봉순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현주야, 뭔 전화였니? 아, 보험회사에서요. 합의금이 확정됐대요. 그래? 얼마나 나온다는 거니? 현주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확한 금액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게 말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현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보다 5천만 원을 숨긴 거였죠. 봉수는 그 금액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준혁이 치료비는 걱정 없겠구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현주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치료비를 낼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현주는 은행에 갔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통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자신의 명의로 말이죠.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요. 현주의 대답에 직원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현주는 그런 시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거실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뒤적거렸어요. 집 명의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뭐 하는 거니? 봉순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집 관련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준혁이가. 만약에 말이에요. 현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봉수는 며느리의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역시 현주가 생각이 깊네. 하지만 현주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집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고 나중에 팔아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침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명의 변경, 부동산 처분, 해외 이주 같은 키워드들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보며 현주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적당한 시점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봉순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병원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서류도 복잡하고 어머니는 힘드실 테니까요. 고맙다, 현주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봉순의 순수한 신뢰가 현주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드디어 합의금이 입금됐습니다. 현주의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온 거였어요. 통장을 확인한 현주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현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시세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음 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말했어요. 요즘 시세로 보면 3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정도. 현주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합의금까지 합하면 총 5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업자가 나간 후 봉순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주야, 왜 집 시세를 알아보는 거니? 아, 그냥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현주는 대충 둘러댔어요. 봉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또 다른 준비를 했어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구청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를 마쳤어요. 해외로 나갈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주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진명의 변경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분이 의식불명이시라고요? 네, 교통사고로요. 그럼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복잡한 절차입니다. 법무사의 말에 현주는 살짝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굳이 명예 변경을 하지 말고 그냥 집을 팔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봉수는 서류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며칠 후 현주는 봉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 봉수는 역시 순순히 동의했어요. 현주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거든요. 하지만 현주의 진짜 계획은 대출이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까지 챙겨서 사라질 생각이었어요. 그 주말 현주는 준혁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준혁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현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욕망이 더 컸어요. 병실을 나온 현주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해외 부동산, 이민 절차, 새로운 신분 같은 키워드들이었습니다. 현주의 탐욕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봉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현주가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주는 이미 배신을 결심했고 그 배신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고 2달째 되는 목요일 새벽 4시. 현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봉순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집은 이미 금매로 내놓았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잔금은 오늘 오후에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봉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현주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별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잘 있어, 모든 것들. 현주는 속으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택시는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주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현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혁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봉순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8시. 봉순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해서 잠이 많아졌거든요. 현주야, 일어났니? 봉수는 며느리 방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현주야? 현주야! 봉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현주는 없었어요. 그제서야 봉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납니다. 준혁이를 부탁드려요. 마이너스 현주. 편지는 고작 2줄이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봉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현주가 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 씨 부인이시죠? 통장 정리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무슨 통장요? 합의금 입금됐던 통장이요. 어제 전액 출금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봉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액 출금이요? 네, 2억 5천만 원 전부요. 봉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주가 합의금이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억 5천만 원이었다니. 게다가 그 돈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잔금 처리 날이죠? 새 주인이 곧 올 거예요. 잔금이요? 무슨 잔금 말씀이세요? 집 매매 잔금이요. 사모님께서 금매로 내놓으셔서 3억에 계약했잖아요. 봉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현주가 자신 몰래 집까지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중개업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봉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주가 위조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봉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중개업자는 봉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매도인이 깜빡한 것 정도로 생각했죠. 어쨌든 계약은 유효합니다. 오늘 중으로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집도 돈도 며느리도 모든 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오후 4시 새 집주인이 왔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봉순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루 이틀 더 있으셔도 돼요. 하지만 봉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남의 집이 된 곳에서 더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봉수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들이었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어요. 오후 6시. 봉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들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요. 봉수는 일단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하룻밤 지낼 곳이라도 있어야 했어요. 모텔 사장은 봉순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밤 봉순은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현주를 너무 믿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준에게 치료비도 생활비도 모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병원으로 갔어요. 준혁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봉순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님은 안 오셨네요? 며느리는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봉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혁을 보며 봉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66살의 홀어머니가 의식불명인 아들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었어요. 그날부터 봉순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주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매일 모텔비 3만 원을 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 있던 비상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해. 봉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혁이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병원 원무과에서 간호사가 봉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치료비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밀린 게 300만 원이 넘어요.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합쳐서요. 봉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0만 원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급하게 재촉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밀리면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요. 간호사의 말에 봉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에 봉수는 복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았어요.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나도 일할 수 있을까? 봉수는 용기를 내어 청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청소 일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요?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요. 혹시 자리가 있는지. 청소 아주머니는 봉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66살의 작은 체구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실까요?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봉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주머니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청소업체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연락처 주세요. 다음 날 봉순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병원 청소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왔습니다. 하루 일당은 4만 5천 원이었어요. 봉순은 기뻤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 봉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모텔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청소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봉순의 허리가 아파왔어요. 66살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힘들어도 참아야 해. 준혁이를 위해서. 봉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나면 바로 준혁의 병실로 갔어요. 의식불명 상태지만 그래도 아들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일을 시작했다. 힘들지만 괜찮아.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봉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준혁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봉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아들 간병을 하고 밤늦게 모텔로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기침이었어요.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왔지만 봉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감기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어요. 그냥 목이 상한 거겠지. 봉수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동료 청소 아주머니들도 걱정할 정도였어요. 봉순 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봉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수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루 4만 5천 원. 한 달이면 135만 원 정도였습니다. 모텔비 90만 원을 빼면 45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병원비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중 봉순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심한 기침이 나오더니 의식을 잃은 거였습니다. 봉순 씨, 봉순 씨. 동료 아주머니들이 봉순을 흔들어 깨웠어요. 다행히 금세 의식을 회복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동료의 말에 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봉수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과에 가서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자. 봉수는 그동안 모은 돈 중 10만 원을 들고 병원 내과로 갔어요. 의사는 봉순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에 큰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CT를 찍어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봉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검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봉수는 망설였어요. 50만 원은 그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받겠어요. CT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봉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혹시 자신에게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럼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린 후 봉수는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폐암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봉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폐암이라니. 평생 담배도 피운 적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3기 정도로 보이고 이미 다른 부위로도 전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봉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치료하면 낫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의사의 말에 봉수는 절망했어요. 이제 아들도 돌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날 밤 봉수는 모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현주에 대한 원망,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절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아들아. 폐암 진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봉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몸의 신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청소 일을 나가야 하는데. 봉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 쉬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의 일당 4만 5천 원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준혁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봉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기침이 나왔고 다른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청소 도구를 챙기는데 동료 아주머니가 봉순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봉순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완전히 노랗잖아요.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봉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청소기를 끌고 다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봉순이 복도에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의식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동료들이 봉순을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응급실 의사는 봉순의 상태를 보더니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입원이요? 돈이 없는데요. 봉순의 말에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받으세요. 의료급여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봉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제가 돌봐야 해요. 지금 어머님 상태로는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봉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루만
하루만 더 생각해보게 해주세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봉수는 준혁의 병실로 갔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아프다. 어떻게 하지? 엄마가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하지만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산소호흡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는 종양내과로 다시 갔어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들어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봉순을 보는 눈빛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3기비 단계고 림프절과 간으로도 전이가 진행됐어요. 봉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말을 환자에게 직접 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봉순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연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00만 원. 봉순이 청소일로 2달 반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게다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을 나온 봉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치료를 받자니 돈이 없고 받지 않자니 아들을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혁 시어머님이시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치료비가 지금까지 800만 원 정도 밀려 있어서요. 언제쯤 정리가 가능하신지. 봉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800만 원이라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 안으로는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무과 직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봉순이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봉수는 모텔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롭기도 했지만 아들 걱정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결심을 했어요. 항암 치료는 포기하고 남은 시간 동안 아들을 돌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종양내과를 다시 찾아간 봉수는 의사에게 말했어요. 치료는 안 받겠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돌봐야 해요. 의사는 봉순의 사정을 들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그러시다면 통증 완화 치료라도 받으세요. 진통제는 꼭 드셔야 해요. 그렇게 봉수는 항암 치료 대신 통증 완화 치료만 받기로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청소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봉순의 상황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는 쉬라고 했어요. 일을 못하게 되니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모텔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텔 사장이 봉순을 불렀어요. 할머니, 미안하지만 방값을 못 내시면. 알겠습니다. 나가겠어요. 봉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봉순은 가방을 들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곳이었고 경비원도 봉순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눈 감아줬습니다. 로비 의자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려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랑 상담 받아보세요. 다음 날 봉순은 병원 사회복지사와 만났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봉순의 상황을 듣더니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겠어요. 어머님과 아드님 모두 입원할 수 있는 곳으로요. 요양병원이요? 네,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함께 돌볼 수 있고요. 봉수는 망설였어요.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봉순과 준혁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전했어요. 2인실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첫날 밤 봉수는 옆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아마 너보다 먼저 갈 것 같아. 미안해, 아들아.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들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요양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봉순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졌지만 아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준혁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봉수는 창가 침대에 누워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봉수는 매일 이렇게 아들과 대화했어요.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김영숙이라는 5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봉순의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지고 있었어요. 식욕도 없어서 하루에 몇 숟가락 정도만 드실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씨는 어떤가요? 영숙이 준혁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봉수는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봉순을 위해 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조금이라도 드세요. 안 드시면 몸이 더 약해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봉수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현주가 사라진 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봉순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휴지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요즘 자주 그래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오후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봉순의 상태를 체크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네요. 진통제를 좀 더 늘려야겠어요. 의사와 간병사가 나간 후 봉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엄마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너 혼자 두고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준혁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봉수는 깜짝 놀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들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봉순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이 다시 왔어요. 봉순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봉순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통증이 심해서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봉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침대로 천천히 걸어가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봉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어요. 엄마가 너를 낳고 기른 지 34년이야.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봉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주가 그런 짓을 줄 몰랐어.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미안해, 준혁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어요. 그래도 원망하지는 않을게. 사람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다만 내가 깨어나면 좋겠어. 봉수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차가운 아들의 피부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왔을 때 봉순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 가셔야겠어요. 응급실로요. 아니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준혁이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숙의 고집으로 결국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봉순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이제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에 봉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돌아온 봉수는 더욱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봉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연락할 가족분은 안 계세요? 가족이요? 네, 며느님이나 다른 친척분들. 봉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떠났어요. 다른 가족도 없고요. 그렇구나. 정말 안타까워요. 영숙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준혁이만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봉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곧 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괜찮어. 봉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깨어나면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현주에 대해서도 너무 미워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으니까. 봉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꼭 일어나. 약속해. 그 순간 준혁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봉수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봉수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줄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새벽 4시. 봉순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깼어요. 가슴 통증이 이전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준혁아. 봉수는 간신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봉수는 자신의 상태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간병사 영숙이 새벽 순찰을 돌다가 봉순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잠 못 주무세요? 영숙아. 고마웠어. 봉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했어요. 영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준혁이 곁에 있고 싶어. 영숙은 봉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봉순은 영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영숙아,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가고 나면 준혁이를 잘 부탁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준혁이가 깨어나면 엄마가 끝까지 곁에 있었다고 전해줘.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봉순의 간절한 부탁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네, 어머님. 꼭 전해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봉수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들 침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전 8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봉순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네요. 가족분께 연락을. 가족은 없어요. 저 아이가 전부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통제를 늘린 후에도 봉순의 고통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봉순이 갑자기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아, 엄마 좀 봐. 영숙이 봉순을 부축해서 준혁 침대 옆으로 데려다 줬어요. 봉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뻤는데. 봉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엄마 생일에 그림을 그려준 거. 엄마 사랑해라고 써서 줬잖니. 봉순은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았어. 너 하나면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았어. 아들의 손을 잡은 봉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현주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내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좋게. 그 순간 준혁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봉순이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깨어나는 거니?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기다릴게. 천천히 해도 돼. 오후 5시. 봉순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어요. 영숙이 봉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영숙아. 마지막 부탁이야. 네, 말씀하세요. 준혁이 깨어나면 엄마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고 해줘. 그리고 현주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봉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준혁이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도 괜찮다고. 엄마는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봉순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해질 무렵 봉순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혁아, 엄마 간다. 하늘에서 기다릴게.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준혁의 입술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마.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준혁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했지만 분명히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준혁의 첫 마디였어요. 3개월 만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안 아파. 내가 깨어나니까 안 아파. 봉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깨어난 기쁨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현주는 어디 있어?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주는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어. 곧 올 거야. 봉수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봉순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엄마 어디 가지 마.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봉순의 눈이 천천히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준혁아. 정말 사랑한다. 그것이 봉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오후 6시 47분. 봉순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준혁이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봉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준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셨어요. 아드님이 깨어나는 걸 보고 가셨어요. 그날 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은 봉순이 남긴 마지막 당부를 준혁에게 전해줬습니다. 며칠 후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준혁과 영숙 그리고 몇몇 병원 직원들만이 참석했습니다. 현주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편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현주는 뉴스를 통해 봉순의 부고를 알게 됐어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급하게 처분한 집과 합의금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모든 돈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녀도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봉순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적어둔 일기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깨어나기만 하면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현주를 미워하고 싶지만 준혁이를 위해서는 용서해야겠다.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가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준혁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만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 준혁은 완전히 회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환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준혁은 매일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봉순의 사랑은 이렇게 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의 가족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현주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봉순 어머니의 용서하는 마음이 더 와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